아저씨,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사람 진심을 왜 돈으로 계산해요? 그 백지수표 치우시라고요. 내 허리!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내 몸에 손을 대! 이거 안 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다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유도 전공하다 집안 형편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를 타게 된 24살 소희 양입니다. 눈보라 치던 밤 깡패들에게 몰매를 맞던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를 구해준 소희 양. 꼬깃꼬깃한 쌈짓돈으로 국밥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글쎄 다음날 아침 소희의 허름한 옥탑방 앞에 검은색 벤츠 수십 대가 줄을 지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모두 허리 숙여 인사드려. 도대체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소희에게 어떤 기막힌 인생 역전이 펼쳐진 걸까요? 그리고 노인을 짐짝 취급하던 페류나 아들을 업어치기 한 판으로 참교육한 사이다 사연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복채입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아이고, 날씨가 정말 미쳤네. 이러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겠어. 소희는 꽁꽁언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2025년 12월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체육대학 유도학과를 휴학하고 하루 12시간씩 배달통을 메고 골목을 누비던 소희에게 눈보라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적이었죠. 이번 달 밀린 월세와 동생의 학원비를 생각하면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희미한 가로등 아래 비좁고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곱게 말할 때 패딩 내놔. 이거 딱 봐도 비싼 거잖아. 건장한 남성 셋이 눈밭에 쓰러진 한 노인을 에워싸고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갈색 패딩을 양팔로 감싸 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우리 할멈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야. 이 할배가 미쳤나? 돈 없으면 옷이라도 내놔야지. 깡패 중 한 명이 노인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리며 주먹을 치켜든 순간 소희가 헬멧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다 큰 장정 셋이서 노인 한 분 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손 안 치워요? 깡패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기집애는? 배달이나 갈 것이지 어디서 참견이야? 너도 같이 묻히고 싶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도로 다져진 하체는 바위처럼 단단했죠. 좋은 말로 할 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시죠. 안 그러면 당신들 오늘 제 손에 아스팔트 바닥 구경 좀 할 텐데. 이게 진짜.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소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몸을 틀어 회전시켰습니다. 으라차차, 업어치기, 쾅. 100kg는 좋게 돼 보이는 남자가 눈 쌓인 아스팔트 위로 처박혔습니다.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해 달려들었지만 소희의 발목 받치기와 허리 후리기에 맥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뭐야, 이 여자? 괴물이야? 깡패들은 신음하는 우두머리를 부축해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소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노인은 코피를 흘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감아들였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119 부를게요. 아니야. 아가씨, 병원은 안 돼. 나 돈 없어. 그냥 조금만 쉬면 돼. 노인의 눈동자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일단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러 가요. 저도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소인은 노인을 부축해 근처 24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나왔을 때 노인은 한참 동안 국밥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너무 따뜻해서.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온기가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러네. 소인은 숟가락으로 고기를 잘게 잘라 노인의 밥그릇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밥은 든든히 먹어야 버티죠. 그때까지만 해도 소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쌈짓돈을 털어 대접한 이 노인이 내일 아침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대한민국 거물 한중건설의 구태호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든 이른 아침, 소인은 낡은 옥탑방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떴습니다. 어제 깡패들과 한바탕 몸싸움을 벌인 탓인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오늘 배달 나갈 수 있으려나. 소희가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기도 전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재개발 구역 달동네가 마치 잔칫날이라도 된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소희는 대충 패딩을 걸치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게 다 뭐야? 우리 동네에 대통령이라도 왔어?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광택이 번쩍번쩍 나는 벤츠 수십 대가 낡은 담벼락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차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사내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빨리 내려와봐. 너 큰일 난 거 아니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소희는 영문도 모른 채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벼락에 붙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소희가 골목에 나타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희님을 뵙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복명복창 소리에 소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설마 어제 그 깡패들이 복수를 하러 온 건가? 겁이 덜컥 난 소희의 눈앞으로 가장 크고 길쭉한 리무진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노신사였습니다. 어제 피투성이가 되어 국밥을 얻어먹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과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 그는 바로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한중건설의 구태호 회장이었습니다. 지수, 아니, 소희 양, 밤새 잘 잤는가? 소희는 입을 떡 벌린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할아버지, 진짜 어제 그 할아버지 맞아요? 허허, 옷이 날개라더니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이나 보군. 어제 아가씨가 사준 국밥 덕분에 내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네. 구 회장은 다친 팔을 내보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구한 노숙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었다니 신데렐라 이야기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감동도 잠시 구 회장의 옆에 서 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소희를 위아래로 훑쳐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는 구 회장의 외아들이자 한중건설의 부회장인 구민성이었습니다. 구민성 부회장은 아버지가 이런 달동네 옥탑방 소녀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몹시 맞득잖았습니다. 그는 가죽 가방에서 수표책과 만년필을 꺼내더니 거만한 태도로 소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백지수표다. 내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 우리 아버지를 구했다니 보상은 해야겠고 괜히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여기서 끝내자고.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 백지수표래. 이제 소희 팔자 고쳤네. 하며 부러워했지만 소희의 기분은 몹시 불쾌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 대가를 마치 물건값 치르듯 던져주는 저 태도가 참을 수 없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 보상받으려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구민성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순진한 척하기는. 이 동네 사는 애들 속내 뻔한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접근한 거면 액수나 넉넉히 적어. 나 바쁜 사람이니까. 소희는 구민성이 내민 수표를 낚아채더니 사람들의 눈앞에서 반으로 찍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을 구민성의 양복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아저씨,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사람 진심 무시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구해드린 건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같은 노인이었어요. 전 제 할아버지 목숨을 돈으로 바꾸지 않아요. 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 회장은 눈을 빛내며 소희를 바라봤고 구민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감히 이게 얼마짜리 수표인데. 구민성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구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민성이 너 당장 차로 돌아가. 어디서 내 은인에게 무례를 범하느냐. 구 회장은 호통을 치더니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일궈온 건설 역군의 손이었죠. 소희 양 미안하네. 내 아들이 못나서 자네의 깨끗한 마음을 더럽혔구먼. 수표는 잊어버리게. 대신 나랑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러 가겠나? 국밥 말고 내가 진짜 맛있는 집을 알거든. 소희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구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밥은 먹을게요. 하지만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저 바로 내릴 거예요. 허허, 약속하지. 자, 타게나. 소희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동네 사람들의 경악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최고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낡은 패딩 차림에
배달용 장갑을 낀 소녀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실은 차는 화려한 도심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몰랐습니다. 그 리무진에 탄 순간부터 구민성의 지독한 질투와 음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구 회장이 소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노인의 진심 어린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리무진이 멈춰선 곳은 도심의 빌딩 숲이 아니라 눈 덮인 산자락 아래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으리으리한 본체를 지나 저택 뒤편의 후미진 곳으로 소희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재벌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투박한 비닐하우스 한 동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데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농사 지으세요? 허허, 여기가 내 진짜 집이라네. 저 큰 집은 너무 삭막해서 숨이 막히거든. 들어오게나.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훈훈한 흙내음과 함께 난로 위에서 구워지는 군고구마 냄새가 소희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안에는 작게 읽어놓은 텃밭과 낡은 평상, 그리고 구석에는 중절모를 쓴 허수아비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평상에 걸터 앉아 직접 고구마 껍질을 까서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하고. 사실 나도 자네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했다네. 지게 짊어지고 돌 나르며 세운 게 지금의 회사야. 그런데 돈이 쌓일수록 사람은 떠나가고 옆에 남은 건 내 지갑만 노리는 하이에나들 뿐이더군. 구 회장은 쓸쓸한 눈빛으로 허수아비를 바라봤습니다. 저 허수아비는 내 평생의 동지이자 먼저 떠난 아내라네. 힘들 때마다 저놈한테 하소연을 하지. 그런데 어제 자네가 나를 구해줄 때 꼭 내 아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돈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당할 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줬던 그 사람 말이야. 소희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다 멈칫했습니다. 재벌 회장님이라 하면 매일 스테이크만 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롭고 소박한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할아버지, 이제 저 허수아비랑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말동무 해드릴게요. 고구마도 같이 구워 먹고요. 구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소희 양 염치 없지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나를 진짜 할아버지라 생각하고 내 수양 손녀가 되어주게. 내 핏줄들은 나를 걸어다니는 금고로만 보지만 자네라면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그러네. 소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한 노인의 깊은 고독을 본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용돈 줄 생각 마시고 그냥 할아버지가 끓여주는 라면이나 한 그릇씩 얻어먹으러 올게요. 됐죠? 허허. 그래, 고맙다. 오늘부터 넌 내 하나뿐인 손녀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두 사람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풍경을 밖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구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근본도 없는 여자애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평소처럼 유도 훈련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길 좀 비켜주세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구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대여섯 명이나 서 있었죠. 야, 이지수인지 한소희인지 하는 꽃뱀년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손녀 자리를 꿰찼다며? 내 목적이 뭐야? 재산 분할이라도 노리는 거냐? 소희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뭘 바랐다면 그 백지 수표부터 챙겼겠죠. 돈도 고른 건 제가 아니라 아저씨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야, 2년 좀 따끔하게 혼내줘. 다시는 우리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구민성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소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지낸 유도 유망주였습니다. 소희는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저 오늘 훈련 덜해서 몸이 좀 근질근질했거든요. 첫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자 소희는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사내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대로 몸을 반회전시켜 어깨에 걸머지고 던지는 업어치기. 퍽!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소희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밧다리 후리기와 상대의 힘을 이용해 뒤로 넘기는 배대 뒤치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경호원들을 낙엽처럼 쓸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구민성이 당황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뭐야? 너 진짜 괴물이야? 아저씨, 제가 경고했죠?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소희는 구민성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단번에 들어 올려 골목 구석의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서 할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 예약하셔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구민성은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가만 안 둬. 내 재산, 내 회사 다 뺏기게 생겼는데 내가 널 그냥 둘 줄 알아? 소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구민성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면 대결이 아니라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 해임하고 소희를 영원히 매장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올 것 같던 날씨는 다시 매서운 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구 회장의 건강은 소희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소희는 비닐하우스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할아버지는 소희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며 친손녀 이상의 정을 나눴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경영권은 저한테 다 넘기시고 편히 쉬셔야죠. 저택 거실에서 구민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구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성이,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그동안 뒤로 빼돌린 공금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회사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다. 너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게야. 구민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저 기생충 같은 옥탑방 년한테는 퍼주면서 하나뿐인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할 수밖에요. 그날 밤 소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비닐하우스로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민성이 미리 매수한 주치의가 치매 약으로 위장한 독한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소희가 울부짖으며 할아버지를 안아들었지만 그때 구민성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소용없다. 아버지는 방금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유언장의 지장을 찍으셨거든. 그리고 넌 우리 아버지를 홀려 재산을 노린 사기꾼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이 비열한 인간, 할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소희가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 4명의 완력에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말았습니다. 구민성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소희의 얼굴에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야, 세상은 근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과 권력으로 사는 거지. 저 늙은이는 이제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갇혀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다. 그리고 넌 이 나라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소희는 차가운 냉동 창고 같은 차 뒷좌석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구민성은 비닐하우스를 폐쇄하고 소희가 할아버지에게 선물했던 빨간 내복 상자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는 틈을 타 손목을 묶은 밧줄을 차 안의 날카로운 금속 부분에 대고 피가 나도록 비벼댔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할게요. 우리 그 따뜻한 국밥 다시 먹어야 하잖아요. 소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몸을 날린 그녀는 눈 덮인 산길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그곳에 증거가 있어. 제7장. 소희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저택 뒷마당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경호원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소희는 담벼락 뒤 개구멍을 통해 기어 들어갔습니다. 제발 그대로 있어줘. 소희가 향한 곳은 구석에 서 있는 낡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구 회장은 무언가를 예감한 듯 소희에게 속삭였었습니다. 소희야,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허수아비의 눈을 봐라. 저놈이 우리를 지켜줄 게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허수아비의 단추 눈을 만졌습니다. 놀랍게도 단추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 회장이 아들의 만행을 대비해 설치해둔 보안 장치였습니다. 소희는 허수아비의 가슴속 지푸라기를 뒤져 마이크로 SD 카드가 꽂힌 녹화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구민성이 할아버지를 강제로 누르고 지장을 찍게 하는 장면, 그리고 주치의와 함께 치매 조작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잡았다. 이 악마 같은 놈. 메모리 카드를 품에 안은 소희는 곧바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낡은 패딩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소희는 호텔 로비의 정예 경호원들을 마주했습니다. 저 여자 잡아. 부회장님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년이다. 경호원 수십 명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오직 하나 할아버지의 명예와 생명뿐이었습니다. 비켜. 내 앞길 막는 놈들은 전부 다 병원 신세지게 해줄 테니까. 소희는 마치 성난 사자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놈의 멱살을 잡아 회전하며 던지는 허리 후리기. 두 번째 놈의 다리를 낚아채 바닥에 꽂아버리는 밭다리 후리기. 유도 천재 소희의 기술이 불꽃을 뿜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소희는 거대한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구민성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취임사를 읽으려던 구민성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어떻게...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 하지만 소희는 단상으로 날아올라 구민성의 멱살을 쥐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메모리 카드의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주주들과 기자들의 입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구 부회장이 회장님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구민성이 발악하며 소희를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소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말했죠? 바닥 맛 좀 보게 해준다고. 소희는 구민성을 그대로 어깨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유도 기술의 꽃, 전신 뒤집기였습니다. 콱콱. 구민성의 몸이 화려한 얼음 조각상 위로 처박혔습니다. 동시에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쳐 수갑을 채웠습니다. 구민성은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돈, 내 회사. 소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상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당신은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우리 할아버지, 지금 당장 구하러 갈 겁니다. 소희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울렸던 소란이 잦아들고 소희는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할아버지가 갇혀있던 요양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어느덧 눈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소희 왔어요.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소희의 눈에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구 회장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그 나쁜 놈들 제가 다 혼내줬어요. 이제 아무도 할아버지 못 건드려요. 소희의 간절한 외침 때문이었을까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구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소희를 보더니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소희야. 왔구나. 내 손녀. 그 한마디에 소희는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다행히 약 기운에서 깨어난 구 회장은 소희의 정성 어린 간호와 의료진의 집중 치료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한 달 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구 회장은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퇴원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병원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구 회장은 소희의 손을 꼭 잡은 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1,000억 원의 자산이 아니라 눈보라 치던 밤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준 이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제 모든 유산은 이 아이가 이끌어갈 장학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소희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니라 다시 그 낡고 따뜻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소희가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시장에서 사온 예쁜 빨간 상자를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첫 월급 타면 꼭 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강렬한 빨간색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빨간 내복이냐? 우리 소희가 나를 진짜 부모로 생각해 주니 고맙구나. 당연하죠. 올겨울은 이 내복 입고 저랑 같이 텃밭 일구셔야 해요. 아셨죠? 구 회장은 빨간 내복을 가슴에 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위에 양은 냄비 하나를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에 시장에서 사온 순대를 듬뿍 넣은 소희표 국밥 라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스테이크 100번 먹는 것보다 자네랑 여기서 먹는 이 국물이 제일이구먼. 그쵸? 할아버지, 저 이제 장학재단 이사장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처럼 가난 때문에 유도 포기하려는 아이들 다 도와줄 거예요. 할아버지, 돈 펑펑 써도 되죠? 되고 말고. 그 돈이 다 내 마음씨에서 나온 건데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써야지. 비닐하우스 밖으로는 긴 겨울을 이겨낸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구민성은 감옥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만 이곳 비닐하우스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아니다, 소희야. 내가 내 얼어붙은 인생에 봄을 가져다 주었단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지는 비닐하우스 벽면에 따뜻하게 겹쳐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차가운 눈보라도 녹일 만큼 뜨거운 진심의 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소희처럼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엔 소중한 사람과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소희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